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삼인 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아서 문안박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황희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을 잘 못 주무신 표정이세요. 예, 어저께 좀 늦게까지. 아, 달리셨어요? 예, 네, 누구랑? 그 지역에 계신. 아, 바빠요. 내년 선거 앞두고 술도 먹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정신없어요. 막 문자 계속 와요. 여기저기서 이제 웃음을 팔러 다니고. 그렇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길다. 아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태가 제일 좋아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문재인 대표도 마음이 무겁고 안철수 전 대표 26일이죠. 발표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요. 박원순 시장은 별로 무거울 게 없어. 요즘 살짝 해피해요. 요즘 청년 수당 갖고 최경환 부총리가 맞아요. 싸우느냐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힘드십니다. 예, 맞아요. 아니 청년 수당 그 주지 왜 그걸 또 다리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실업급여 할 때 이인재 최고가 실업급여를 들여올 때 네. 또 이 여당 내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엄청 반발했거든요. 자기 정부 여당에서 노동부 장관일 때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도 우리 국민들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정부 예산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네.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그럼요. 우리들 연출해가지고. 그 쉐어해서 주는 건데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청년수당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최경환 부총리가 총대 메고 이렇게 반박하고 그러는 걸 보면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게 박심? 오더가 있지 않을까. 네. 아, 나를 저렇게 메르스 사태 때 물먹인 음. 박원순이 좋은 거는 하지 마라. 뜨는 꼴은 못 봐. 예, 뭐 그런 이런 것 거군요. 같습니다. 예. 이 보면 정치가 좀 화해와 평화, 화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새 정치는 앙금과 앙심이야. 살생부만 난무하는 그러니까 거지. 살생부만 난무해서 아주 그냥 살벌한 살풍경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 책상 위에 선물이 하나씩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씩 일단 잡으시죠. 예. 친절하네요. 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주소는 안 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저희 기자니까 취재를 하잖아. 이게, 박스를 취재했어요. 박스를 취재했는데
광주 우편 집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대봉입니다. 네, 대봉시 영암 금정 대봉감 15kg에 저희한테 지금 도착해 있는데요. 이런 있을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팟짱팀을 응원하고 싶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봉시 15kg 한 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도착되면 직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딱딱한 감이 홍시가 되어 얼굴이 붉게 물들면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팥장이 있어 험한 세상 위로받고 힘을 냅니다. 아, 박수 안 치세요? 감동적이네. 네. 그러니까 팥장 직원들이 힘내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네. 저희한테 우리 이거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뭐 문한박한테. 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한박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감 드시고 보내신 감 좀 분은 잡어. 보내신 분은 좋은 취지로 그렇게 팥장에 보냈는데 네, 장윤선이 우리 이제 장윤선. 제 차 선물하면서 자 여하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팥장과 함께 해주는 서포터즈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콜 서비스 아시죠? 대리운전 착한 콜. 예.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착한 콜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5%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착한 콜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나눠 먹었잖아요. 마카산상. 그거 왜 안 와요 오늘? 네? 뭐 맛배기만 주고 와. 이거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빨리. 매일 주는 거 아니냐고 비싸.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그 좀 사서 잡숴. 사서 잡숴. 이거 잡숴 이거 예. 이거 뺨이야? 한번 잡숴봐. 아니 정말 좋대요. 그 저희 우리 강신우 기자 그 열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안 먹고 장인어른 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정말 그거 좋다고. 대통이 나셨나? 너무 노인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사면. 그래서 이게 면역력이 메르스 때 그렇게 많이 이게 잘 나갔대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 특히 이제 날씨가 오늘부터 추워지잖아요. 이제 서울도 영하 4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마카산삼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면역력으로 감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 그 선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여행 잘 못 가시죠? 여행이요?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삶이 여행이에요. 지역 내 투어만 열심히 지역 하고 내 있어요. 투어만. 지역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전국구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팥장의 서포터즈입니다. 국제민주연대가 2016년 겨울 공정여행 2차 모집에 들어가는데요. 겨울 만주 그리고 차마고도 윈난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맨날 만주 윈난 이런 데. 다큐멘터리 TV에서 다큐멘터리. 아주 그렇죠. 예. 네,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데를 직접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 민속촌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말 타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한번 갈까요? 그 전에 안 될까? 겨울 여행은 못 가시겠다. 세 분은 선거해야 되니까. 그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번 문한박 안 되면 갈 수도 있어요. 아주 길게. 문화방 안 되면 만주에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갈 수 있겠는데 문화박 안 되면. 문한방 안 되면 만주에서 방송 한번 하시죠. 아유 이런 진짜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개탄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계를 네. 받아안지 못하는 밖에 이런 나가서 한번 이 말 좀 하시죠. 여리디 여린 우리 이 조그만 정치인들 네. 반성하고 각성하라고. 그러니까요. 만주에서 말 타고 한번 하시죠. 네, 자 본격적인 정치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 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 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서론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지난 주말에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향년 88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셨는데요. 26일 국가장으로 국회에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어떠셨어요? 1987년 6월 항쟁 때 대학 1학년 프레시맨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했던 민주화 동지 아니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 같이 하셨죠? 동지였죠. 네. 네. 동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수 야당이라고 많이 비판했긴 했지만 네. 직선제 개헌, 군사 독재 퇴진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네. 어른이죠. 뭐 동지라기보다는. 동지라기보다는 예. 뜻을 같이 하니까 동지 이렇게 쓰고 그 어떠셨어요? 그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YS에 대한 기억이 또 전반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운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저희처럼 후반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정치 행적이 좀 이상했다.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데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애증이 있는 분이셨죠. 제가 87년도에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선 있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네. 이제 6.29 민주화의 봄이 오고 이제 직선제를 쟁취해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분열이 돼서 4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운동권 내부에 이제 노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DJ를 비판적 지지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야 된다. 저는 뭐 세상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네. 제가 종로에 있는 통일민주당사에 그 단식 농성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시라고. 아, 후보 단일화라고 네. 단식 농성 처음에는 그냥 농성을 하는 줄 알고 네. 짜장면을 먹다 남기고 갔는데 갑자기 단식 농성으로 변해서 그로부터 거의 12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네. 그 짜장면이 얼마나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좀 놀랬던 거는 저는 그때 김영삼 그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처음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는데 87년에 예, 87년에 네. 그때 당사에 들어오시면서 항상 그 농성자들을 악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단식하면 죽는다. 밥 먹고 해라. 이러면서 계속 그 일하시는 아줌마 당사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보고 뭐 먹을 거 챙겨주라고. 네. 그러시는 그리고 굉장히 악수를 해보면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손이 굉장히 두껍고 야 역시 좀 큰 정치인의 기질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좀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90년도에 이제 학생운동을 세게 하면서 네. 이제 국가보안법 수배가 됐는데 네. 제가 한 3년을 이렇게 잠적을 해서 수배 생활을 했는데 신출기몰. 예, 93년도 말에 그 수배를 해제시켜 준 분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아, 수배 해제를 예. 성원을 입었구만 성원을. 성원을 입은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 이후에 대통령의 행적이나 뭐 과들은 뭐 누구나 다 익히 아는 거고 아무튼 좀 뭐 제 기억 속에는 그런 분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남다르게 보이네요. 제가 나이가 많은 거 같죠. 정치 원로 같아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에 그 이제 뭡니까 80년 광주항쟁 민주화 5대 요구하면서 그때 23일간 단식 농성을 했었는데 내가 해봐서 아니까 가서 짜장면 먹어라 이런 얘기였겠네요, 그죠? 두 분도 기억하신 일화 같은 게 있어요? 뭐 저는 일화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네. 매번 얘기할 때 김대중이는 안 된대. 김대중이는 안 된다. 봐라 IS 봐라 IS 경제도 살리고 쩌리쩌리 정치해야 된다 하시던 분이 90년 3당 합당하던 날 제가 여쭤보니까 야당하라고 찍어줬더니 왜 여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주 개면쩍하면서 머리를 긁으시던 그런 그 어제 그 카메라들이 빈소를 비춰줬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큰 산처럼 그 유신 독재와 맞서 싸운 아주 훌륭한 그 엄혹한 시대에 그 누구도 외치지 않을 때 그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제야 정치권 할 거 없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민주화의 서막을 열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도 뭐 하나회나 금융실명제라든가 역사바로 세우기,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많이 하셨는데
문제 그런 거산 산이 높을수록 그 골도 깊은 것 같아요. 어둠이. 그 아버지가 아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약간 삼당 합당 때 개면죄 가셨던 게 뭐냐면 거짓과 반칙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혹자는 뭐 종편에 나와서 DJ가 뭐 JP랑 연대한 거랑 뭐 산업화 민주화하고 같은 거라 그러는데 그건 다르죠. 왜냐하면 JP는 그 당시에 그 DJ하고는 야당으로서 야권 연대를 해낸 거고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여당을 견제하라고 준 야당 표를 가지고 서로 견제해서 정권 교체에 합류한 것이고 YS는 그 당시 야당을 선택한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그 여당과 그 합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민의를 왜곡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결국 그렇죠. 결국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뭐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정당화된다. 반칙이 이겨도 이기는 건 이긴 거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네,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그렇죠. 그 이후로 사실 지역주의가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 87년체죠. 그때 시작. 그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에 정당에 네.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상도동계 상도동계예요? 아니요. 제가 상도동계라는 게 아니라 97년도에 공책 일기 공책 일기로 들어갔는데 공책 일기, 그때 이제 당에 있는 선배들이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꼭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똑같이 뭐 상도동계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동교동계도 있고 이런 상당히 경쟁 관계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2004년도에 청와대 근무할 때 전직 대통령들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무수석실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YS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썩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2004년인데도 그런데도 좀 그 10년의 세월을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계속 지내시다가 이제 그러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짠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조금 더 활동력 있고 건강하게 살으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조금 고생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소위 이제 그 영남 민주화 세력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3당 합당만이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선봉에 쓰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김정길 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 안 가셨죠. 호남의 개혁 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화를 당기는 앞당기는 그 정도다라고 이렇게 좀 나누어졌었죠. 그러나 이제 각자의 이제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그 IS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과 과, 빛과 그림자를 이제 언론이 평가하고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서로 상주 경쟁을 하잖아요. 현직 정치인이고 그 전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두 분이 또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취재하고 오늘 취재하는 기자로서 좀 당혹스러워요. 정치인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현업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그 가능한 일입니까? 뭐 부끄럽게도 현재 정치가 양김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조문 오신 여야의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여당은 말씀하신 김무성, 서청원, 김문수부터 시작해 쭉 그렇고 야당 쪽에서도 뭐 문재인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YS의 가장 측근이었던 김광일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뭐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정치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양김이 배출한 사람들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씁쓸하면서 그분들이 사람을 길러내는 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우리 정치를 하는 그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길러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 후배들에게 앞길을 터줬는가에 대해서 4.86 이후로 그런 흐름들이 끊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현재 정치인들을 포함된 저 스스로도 저는 뭐 경남 사람인데 YS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야당을 선택해서 일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그 당시 호남 분들이 피해의식이 엄청 났어. 정권 교체하기 전이어서 제가 가면 야 양화야 양 온다 하던 말 중지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당시 야당에서 그 엄청난 소외를 느껴서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YS 따라서 저기 여당에 가서 그 안에서 개혁 정치를 하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순간이 뭐 이후의 정치라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양김이 남긴 그 뼈아픈 한국 정치의 후진성인데 그렇죠. 그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것에 편성하고 싶은 유혹 반칙에 대한 유혹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보면 반칙하지 마. 네. 그럼 반칙하지 마시고요. 반성과 부끄러움이 네. 드는 아니 얘기하면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네? 물론 이제 권력력에 의해서 3당 야합을 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지금 그 당시 이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이재호, 김문수, 뭐 김무성 대표까지 네. 등등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초심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그러니까 막 좋겠어요. 김무성 대표 막 울더라고요. 과연 지금 정치적 아들이라 그러면 본인들이 좀 그때 당황했어요. 그때 그렇게 어떻게- 3당 야합까지 감행하면서 했던 네. 정치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네.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러니까 저는 계기가 됐으면 그분들이 눈물 닦고 또 바로 또 다시 또 도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가겠죠. 이 장례 진박 끝나면 노릇 예, 진박 노릇하겠죠. 저는 그런 참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봐. 근데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 권오중 수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주 경쟁. 경제가 굉장히 없는 거죠. 네. 뭐 경제가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로라도 뭐 조문 정국을 이끌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들이 뭐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고 그런 가식적인 경쟁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일들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경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예, 정말 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저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뿌리 깊은 지역주의, 지역 할거주의 정말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싸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지역 패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서는 영남 패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개혁 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아직 길이 먼 정치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야 될 게 그 YS 이후에 그 부산 경남 정치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변되고 여당에서 그 맥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치를 노리고 저렇게 상주 정치를 할 게 아니라 YS가 군사 독재와 싸워냈고 집권 이후에 문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래서 역사의 한 축을 그 진전시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여당 내에서 개혁파의 위상을 찾으려고 해야지 부산 지역의 무주공산인 부산 지역을 지역주의에 오히려 안착하려고 하는 것은 YS 시절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치로 퇴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YS 그 영면을 계기로 여당 내 개혁파가 네. 그 도약하고 자기를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YS답게 상도동 집 하나, 나머지는 전 재산 사회적 그 집도 도서관 쪽에 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도동 집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돈이 많으면 부도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윤여준 장관 인터뷰를 했더니 그 시절에는 이제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했냐고 물어봤더니 YS가 그 옛날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금 때 맞춰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인편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그러니까 재벌들도 그 박정희 군사 독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군자금을 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이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절의 지사형 정치보다 오히려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더 퇴행한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할 때 돈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네. 원래 없는 사람들은
없기 마련인데 네. 그 있을 수 있는데도 안 가지는 사람들 YS나 DJ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좀 배울 게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뭐 정거장이다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 충분하게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당비를 낼 수 없는 상황. 그 야당만 하더라도 그 정보가 형사가 집을 찾아오고 감시하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는 뭐 그런 당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당비보다는 그런 익명의 후원금 또 기업이 자기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 냈든 간에 네. 그런 정치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치 자금을 뭐 금융 실명제된 그 시행한 게 YS가 그 정경주차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은 돈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최소한 정치권 내만큼은 이 검은 돈의 검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좀 많이 투명해지고 클리어해진 게 아닌가. 우리 사회보다 더 훨씬 더 앞서가는 건 김영삼 노무현을 거치면서 그렇죠. 이제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는 깨끗해졌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지역을 돌아다니면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네. 저 그 오히려 공직 선거는 그런데 당내 선거는 또 돈이 더 많이 드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문안박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측 대성공. 오, 서양호. 우리 뭘 예측했어 우리가. 중요한 건 다 까먹었다는 거. 자, 문안박이 어찌됐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호남에 가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만나셨죠. 도시락 미팅을 통해서 이제 청년 배당 얘기를 하는 자리였지만 문안박을 중심으로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 또 박원순 시장,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화답을 할 차례인데 26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리 취재해 오셨죠? 네. 26일이 아니라 26일이 장례식이어서. 네, 26일 이후. 예, 이후. 27일? 그거는 뭐 특정하지 않았어요. 27일이냐라고 기자들이나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주말이어서 29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장례식 끝나고 나서 네. 입장을 밝히겠다. 네. 뭐 예고편을 일단 띄우신 거죠. 네.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 영면 때문에 좀 예고편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번 달 11월이 가기 전에 네. 뭐 모종의 결심을 하실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취재해 보셨죠? 문자 보내셨어요? 안철수 대표랑 통화하셨어요? 제가 문안박 연대를 결심하시면 연락을 하고 좀 뵙자. 그러고 나서 안 뵌 지가 꽤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 결심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11월이어서 더 끌 수는 없고 저는 문안박 대선 주자 개혁 연대로 갈지 네. 아니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반문 연대로서 비노의 수장이 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들과의 간담회에도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를 던지셨어요. 반문 연대 비노 수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문안박 대권 주자 개혁 연대를 할 것인지 안철수는 선택하라. 이런 메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선택을 목전에 두고 계신 거죠. 어떻게 문제는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문안박 연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네. 결국 반문연대의 수장이 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네. 없는데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철수 나는 대표님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 맞지 않고 오히려 더 뭐 당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서 나는 그 개혁만을 계속 혁신을 얘기한다. 근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거거든. 네. 거봐라 안철수는 결국 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거거든요.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인지를 못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저는 이미 그 기존의 이제 친노 대 비노 구도 이게 이제 많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한박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문한박으로 대변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떻게 보면 미래 세력과 네. 낡은 세력의 구도는 성공적으로 이미 런칭이 됐다. 런칭이 됐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미 찬성을 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당내 중진 18인이라던가 많은 그 저기 비주류 일부 몇 분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문한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성명도 내셨죠. 예. 아마도 문한박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라든가 당원 여론조사하면은 문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이것을 공동으로 총선 비상체제로 치르겠다고 하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 세력이냐 아니면 낡은 세력으로 안주할 것이냐 여기에 안 전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상당히 몰려 있는 네. 입장이잖아요. 당내 대권 순위도 사유로 밀려났고 그다음에 그 6인 그 전체 여야 합쳐서 이제 후보 순위를 봐도 뭐 한 5위 6위. 그다음에 이미 이준석 앞마당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네. 접점을 벌이는 상태거든요. 여론조사하면 그래서 실제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좀 대승적이고 큰 결단, 미래를 위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단을 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것과 이제 걱정되는 부분. 그 긍정적 사인은 지금 뭐 아까 황희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위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이다라는 거는 안철수 대표의 야당 선택을 표명하는 거고 네. 야당이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그 뭐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가 무승부가 되기까지 기여한 바가 크고 대선 때도 어쨌든 단일화 때 대선 후보 먼저 양보하고 대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성을 좀 그 이해해준 측면에서 좀 보면 좀 긍정적 사인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안 대표 측이 그 문재인 대표의 광주 선언이 있은 다음에 바로 막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뭐 일방적이다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왔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측근들에게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언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신중하게 이 차후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그 표명할 거라는 것을 신신당부해서 주변 측근들이 측발로 나오는 기사들이 잠잠해지고 있어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증거하고 두 번째는 그 선언 이전에 그 소위 말한 비노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비교적 문병호 의원하고 최원식 의원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그 7인회라고 하는 네. 나중에는 뭐 그냥 밥 먹자고 하는 모임이지 정식으로 7인회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한박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7인회 의원들이 그분들과 그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측면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권오중 속도 얘기했듯이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하고 또 황희 부대변인도 얘기했던 당내의 소장 개혁파라고 할 만한 젊은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즉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 전체 지역의 의원들 내에서 문한박을 통해서 총선의 여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쉽게 거절하긴 어려운 거 아닌가. 세 가지 시그널을 볼 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런 긍정적인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이 양반 특징상 싫으면 바로 싫다고 그 최근에는 근래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했는데 지금은 좀 길어지는 거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데요. 긍정적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저 조문 전국에 뭐 통합과 뭐 화합 이런 네. 얘기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자꾸 가정을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가정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좀 문 대표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아쉽고 박원순 시장의 그 화답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문 대표 쪽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안 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이다. 네. 그러면 그 새로운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좀 철저히 해서 문안박을 광주에서 제안하기 전에 저는 직접 문 대표가 안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할 건데 좀 화답을 해달라. 네. 그래서 내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제안들이 들어갔어야 그런 된다는 거를 거죠. 왜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정치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인 거죠. 예, 아주 새롭습니다. 네. 모르겠 짐작컨대 네.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뒤에서 밀실로 치러지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밀실 대표 정치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꺼리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짐작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모든 걸 언론에서 공개되기 전에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에 그러니까요. 그걸 나한테 룸을 주고 그 다음에 뭘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끼리 알아서 뭐 나를 압박하는 거냐 언론을 통해 자꾸 압박한다 네. 이렇게 느끼는 오해할 수도 거거든요. 있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사전 정지 작업이 안 됐다라는 것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다음날 박 대표랑 어쩔 수 없는 저 박원순 시장하고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있었지만 그 네. 만난 것 자체도 약간 해프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부터 안 만나고 박원순부터 만난 것처럼 되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문안박의 핵심은 문 안에 어떻게 협력할 그럼요. 것인가의 당내에 계신 문제인데 분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쪽에도 워딩 관리를 좀 잘 하고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살짝 넣었는데 네. 박원순 시장도 사실 그 자리에서 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문 안이 협력하는 것이 1차적이고 자기는 중간지대에서 어떤 요구가 온다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바로 한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듯한 그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안전대표 쪽에서도 상당히 그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문박이 그런 좀 먼저 합치고 그렇죠. 안을 자기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느낌으로 되겠죠. 그런 그럴 수도 모양새는 그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기성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형태의 두 정치인,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지 못했던 두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두 분 좀 그게 좀 잘 안 맞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애청자 가운데 검은 악마 분께서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수요일이 문안박 방송하는 날이라 궁금하여 묻습니다. 새정년 안철수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일까요?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18대 대선에 출마만 하셨고 국회의원도 되셨는데 요즘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저게 뭐 솔직한 우리 야권 악플이 아니에요. 지지자들의 마음이죠.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대표는 거부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 다 하고 뒤에 가서 또 단정적으로 반전인데. 왜냐하면 그 권오정 수석이 왜 그래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뭐 단순하게 이게 성의의 표시라든가 사전양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 안 대표는 숙고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 왜냐하면 정말로 그 우리들의 대권 후보 되는 대선 운동이 아니라 총선을 그 독선과 독주로 해나가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야당을 만들자. 이번 총선에서 이것이야말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것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면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광주에서 선언하는 식으로 너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 아까 황인희 부대변인 말에도 들어있듯이 뭐 너 갈 데 있겠어 4등에다가 뭐 나가봐야 뭐 신당 차리면 돈이나 들고 간다고 뭐 지지율 나오겠어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 거야 기존에 했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넌 결국 여기 있을 테니까 뭐 따라올래면 말고 아니면 말라라고 받아들인 건 아닌지 따라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해서 그리고 특히 내용 중에서
현재 당의 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당 대표라면 도의적으로 이 문제의 리더십에 대한 책임과 잘못 4.29 재보선과 12.8 재보선에 대해서 그리고 호남의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단 반성을 하면서 문안박을 통해서 국민들의 낡은 정치 정산의 요구를 수용하게 해야 되는데 당이 이렇게 위기이고 제가 흔들리는 거는 공천 지분 때문에 흔드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안을 둘러싸고 있는 안 지지하는 비노 그룹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공천권 때문에 그러는구나라고 폄훼당했다고 하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가뜩이나 문재인 미워 죽겠는데 그래 하지 말자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인 물론 그분들에게 니네는 그럼 총선을 위해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으나 그분들도 안을 오히려 압박하는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저는 이 안 대표가 나 또다시 지난번 대선 단일화 때처럼 나를 불러내서 활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비노들도 결국 우리 보고 공천 지분이나 달라고 하는 앵벌이 정치한다라고 폄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거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아주 깊어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바꾸라고 하는 걸 실현할 수 없을 거다. 저 틀에 들어가면. 그러한 깊은 고민이 아닐까. 이거 점점 심각해집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좀 그 정치적인 판단보다 도덕적인 판단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안 전 대표님 보면은 좀 정치적 판단이 조금 앞서셔야 되는데 근데 역시 도덕적 판단이 좀 너무 앞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할 것은 지금 비주류와 낡은 세력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뭐 꼭 비주류 이꼴 낡은 세력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문안박을 주도하는 이유, 그다음에 총선을 이겨야 되는 동력 이런 것을 어디서 찾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의 낡은 세력을 쇄신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표는 선을 긋고 갈 거예요. 그게 비주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모두 탈탈 긁어서 다 함께 끌어간다. 이것은 오히려 그 민심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날 때 정말 성난 예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수라고 해서 모두 그렇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인자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그을 부분, 자를 부분 이런 것들은 잘라내는 게 필요하지 전체를 통합하고 다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은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굉장히 또 강단 있는 말씀을 실드를 잘 치시는. 굉장히 욕을 먹더니. 저는 아까 서영호 부소장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안 대표가 직접적으로 아까 진정성 얘기를 한 걸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문 대표의 제안의 진정성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거는 안 대표는 직접적인 말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해석으로는 안 들으려고 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문 대표가 직접 만나서 자기의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협잡하듯이 나눠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이게 지금 야당의 존립의 절체절명의 위기인가. 나는 위기를 타개하는 책으로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권 주자 혁신연대로 가서 지금의 이 시기에는 협력적 경쟁을 하고 나머지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하고 나서는 경쟁적 협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고 나중에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문안박 연대가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이라면 그냥 언론에 의해서 읽혀지는 거지 나한테는 뭐라고 진정성이 하나도 전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내용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갖다부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서영호 부소장은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아직 좀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문 대표가 그런 저희들 제안에 따라서 한번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문안박 연대가 되면 그나마 좀 내년 총선 해볼 만한 그런 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한박 연대가 깨진다고 하면 또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왜냐하면 일단 애청자들이 머리가 좀 너무 아파요.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반문연대 비노수장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당하시는 건가요? 탈당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요? 뭐 일단 제일 저는 이따가 뭐 맨 마지막에 그 대책이나 향후 전망, 뭐 고원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제일 나쁜 수는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간담회 예정돼 있는 데서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퇴한다면 문한박 연대를 고려해 보겠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면 네.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한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같이 당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조건부 사퇴를 얘기했을 경우가 제일 안 좋은데요. 뭐 가장 최악의 경우다. 예.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기세 싸움이고 주도권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양보하는 것조차도 큰 전략적 방향을 위해서 그 양보하는 것이지 그 포기하고 표류하는 게 양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당대표 지분을 3분의 1로 쉐어해서 박원순 안철수 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을 똑같이 줘서 뭐 전략부터 새로운 인물 영입, 총선 지휘까지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그 했으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쳐버리면 사퇴하라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 사퇴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번 싸움에서는 문재인이 졌구나라고 정치적인 내상을 아주 심각하게 받을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예, 문재인 대표가 심각하게 받는 것은 단순하게 이 소국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우위에 서는 주도권을 가질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 리더십에 손상을 입는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퀘스천이 들게 되죠. 그래서 문한박 전체 역량의 손실로 이어질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난 문박 플러스 알파 연대 김부겸이든 유사 안철수인 사람들 넣고 호남에서도 일부 넣어서 그 문박 개혁연대 플러스 알파 연대를 갈 테니 개문 발표할 테니 언제든지 안철수 대표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반한 연대로 당내가 주류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한 연대 주류연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봐라 저렇다라고 해서 결국 내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혁신을 위해서 이 당을 나갈 수밖에 없다. 즉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 안 대표가 조건부 연대라고 하는 사실상 거절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문재인 대표도 그 독자적으로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그 문박 개혁연대 개문발차 안 대표 오시면 오고 말란 마시오라고 갈 수밖에 없는 파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안 전 대표가 비주류 반노의 수장이 된다. 지금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그 혁신 아젠다가 전선이 형성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류 친노가 주장하는 혁신과 비노 반노가 주장하는 혁신이 어떤 부분에서 접점이 돼가지고 세게 붙어서 이거는 찬성 이거는 반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혁신 아젠다가 전선이 형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세력 간 다툼으로 갑니다. 예? 주류 대 비주류 거기에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모순적인 결과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전 대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면서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살벌한 기운이 들고 있는데 좌절됐을 경우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자 우선 제가 그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아까 그 권오중 수석께서 이제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그래도 이 조문정국에 문재인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써서 안 전 대표가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주셨어요. 뜻이 그건 있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안박이 깨지는 경우 네. 이거 총체적인 그 책임과 부담은 현재 대표가 갖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끌고 나가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방금 그 권오중 수석이라든가 서영호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부터도 특수영역 측근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그러면 살려야 지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답변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 이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이제 낡은 세력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선명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선명한 기준과 선명성이 필요하되 여기에 대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발품을 팔고 만나고 여론을 집합시키고 끌어모으는 이러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문안박으로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명분과 여론을 신속하게 집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어느 부분은 자르고 간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명성 있게 제시하는 이런 그 양방향성 진행이 필요하다고 오늘 봅니다. 24일, 26일이기 때문에 이틀, 사흘 정도 남아있다고 치고요. 주말까지 보시면 뭐 한 3, 4일 정도 남았다고 보면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접근 방법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접근 방법은 계속 나왔던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진짜 절체절명의 마지막 내 마지막 까는 패다. 이거에 대해서 안 대표가 긍정적으로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내 대안이 있는데 너 한번 주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내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이걸 하고 싶다. 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해 주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짜여진 거 없다. 안 대표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이 연대 형식과 틀거리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안 대표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 교감들이 있어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되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안 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보고 뭐 하란 얘기야? 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럼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 서영호 부소장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뭐 대답보다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거라는 게 더 웃긴 상황이 될 거예요. 또 혁신 얘기하는 이 과정이 되면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영 자체가 완전히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또 이어 나가자면 그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문안박 연대를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이 아니고 그냥 나는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지분 날라 그런 게 아니라 혁신을 위한 거였다. 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사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단순 거절했을 경우에도 결과는 문재인 대표에게 치명적 대상이 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문 대표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문박 연대 플러스 알파 연대로 개문발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조건부 반대든 간에 단순 반대든 간에 결국 결과는 그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라는 그 부담을 안 대표는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문재인만 이 문제를 그 해결해야 되느냐? 안철수는 총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냐? 네. 문이 안 좋게 되면 자기는 행복한 거냐? 네. 비근한 예로 호남에서의 안 대표 지지율을 보면 안타깝게도 혁신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고 그 호남 분들께서 정권 교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염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혁신을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지금 호남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변동이 없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에 대한 것도 진정성 있게 바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경쟁자로서 그 비판하고 시비 거는 이런 걸로 더 큰 문재인을 넘어서는 리더로 보이지 못하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민중들이 보기에는 네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넘어서는 더 큰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안 대표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이건 문재인이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하면 이 당이 뭐 문재인 대표 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한길 대표와 함께 이 당에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네. 새정치를 추진하겠다 하는 사람들과 결별하면서까지 각오하고 들어온 당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문의 선택으로 그 주어질 게 아니라 네. 안 대표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걸 안 대표에게 촉구하고 싶고 네. 문재인 대표님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님 문재인 대표님께서 저는 왜 문재인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아는 그 역사에 책임이 없냐 야당 대표 책임이 없냐라고 하지 말고 당 대표고 네. 그리고 직전에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소명의식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스스로 개혁적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한 번 더 그 자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즉 비주류 비노와 안철수 대표 입에서 뭐 그 안철수 대표는 뭐 조건부 사퇴는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상. 네. 그러니까 비노에서 이미 문재인 대표 사퇴를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의원들도 덩달아서. 네. 전 그렇다면 뭐 이게 문재인 대표에게 어떤 결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건너갑 고문도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한 번 더 내려놓는 거죠. 우려되는 바가 있긴 하나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네. 안철수 박원순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제로베이스 같이 하자라고 비노와 안 대표가 답변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이 조문 정국이 끝나갈 무렵 주말 정도에 안 대표를 만나서 이거는 언론에 공개할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난 이런 심정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선 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절박하게 총선에 승리하고 싶은 그 박근혜 정권의 독주와 독선에서 물대포에 쓰러져간 노동자 농민들이 폭도로 매도된 이 상황을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저렇게 매도되는 상황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을 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안 대표를 설득한다면 네. 안 대표께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면서 그 문완박이 공동 지도부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최고위원들도 그 대의에 참여해 줄 것이고 당내 중진들이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살신성이 나는 문 대표를 더욱 더 야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안 대표도 그 대의에 동참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문 대표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얘기할 때 유일하게 문재인 대표님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한 스텝 더 밟아서 더 완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신 언론에 하지 말고 두 분이 좀 만나서. 언론에 하지 말고 둘이 만나서 주말에 만나서 하라는 게 서영호 부소장님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얘기예요? 뭐 문 대표 입장에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전부터 다 한 얘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완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안 대표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한다. 진짜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시각. 그 전에 이제 문완박 연대를 주장할 때 문완박에 대해서 되게 그 긍정적인 여론만 있었어요. 그게 되겠어? 공동으로 문 대표가 자기 대표직 내려놓고 공동 비대위를 형성해서 3인이 그 권한을 나눠 갖는 그런 걸 하겠어? 그래서 그러다가 막상 문완박이 런칭이 되고 나오니까 반대의 목소리들이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문 대표가 대표직을 선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 정말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또 다른 비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로 문재인 대표의 실권이 되는 거다. 그거는 진정성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지금 불과 한 보름 한 20일 남겨놓고 이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우리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네. 얘기가 점점 깊어져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사퇴를 꼭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자는 그 제안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완박 연대라는 게
왜 새누리당에서 그걸 발끈해서 그러는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상대 쪽에서 그걸 왜 발끈하냐? 그게 보수 언론이 제일 누가 찬성하고 있어요. 지금 문안박을 누가 반대하는지 그게 좀 구분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력이라 하면 단순히 문 대표의 흔들리는 지지력세를 뭐 회복한다거나 이런 뭐 개파 싸움에서 이기거나 이런 이의제이냐 합종연행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대회전을 앞둔 시기에 네. 야당이 지리멸렬해갖고 분란을 일으켜서 그냥 망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생사기로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주 끈질긴 방법들을 찾아볼 것인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본다면 네. 저쪽도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법외적인 부분 아니냐, 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맞아요. 놓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표하고 안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것은 뭐 사퇴든 아니든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패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진 마지막 그 기회이다라고 서로 간에 동의만 한다면 저는 네.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사퇴 형식이든 뭐 아닌 형식이든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YS 서거를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983년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 그 끔찍한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3주기 때 YS가 단식을 하잖아요. 민주화 그리고 야당 인사 석방해라 이런 요구를 걸고 23일간 단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추협을 만드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세력을 모아서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같이 신한민주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키워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더 큰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지금 정치에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사실 지리멸렬한 상황 아닙니까? 그 어용 야당 뭐 이런 비판도 듣고 계시잖아요. YS의 서거를 계기로 돌아봐야 될 정치적인 배움은 바로 그런 거죠. YS와 DJ가 굉장히 수십 년간을 경쟁해온 관계였지만 네. 극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한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건 공멸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두 지도자들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YS와 DJ의 길을 지금의 문재인과 안철수 대표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저기 황희 부대변인 얘기하신 문 대표가 내려놓을 경우에 그 중심과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대단히 높죠.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근데 만약에 그 비주류라든가 상대 경쟁자가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리더십의 훼손을 받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그 물러섬이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다음 그 뛰기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 지지자를 믿으셔야 돼요. 그 우리 그 호남에 계신 당원들이나 그 우리 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광주에서 노풍을 일으켜서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만들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경선에서 당선됐을 때도 문재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갈등 때문에 표가 나올까 했는데 90%는 압도적 지지로 대선 본선에서 지지를 했던 게 호남 분들이 우리 전통적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믿고 세 분이 내려놓으면 이걸 다른 사람이 박지원이 가져가겠습니까? 무슨 뭐 이해찬 대표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집단 지성들이 총선을 염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추인한다던가 이런 그 방법이 또 집단 지성을 통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내려놓는 걸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비노가 갖고 있는 불신들, 그리고 친노가 갖고 있는 리더십 총선에 대한 돌파의 우려들, 이런 것들을 당원과 지지자를 믿고 다 내려놓으신다면 저는 당원과 우리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지금이야말로. 그렇군요. 지금이야말로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다. 네. 그 적기다. 말은 참 좋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그건 되게 무책임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흔히 이제 도덕성이 강한 정치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요. 나 이거 그만두면 돼.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사퇴하면 그만이야.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정말 위기의 한국 정치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 질주 못 보던 장면이에요.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의 경우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리더십을 맞닥뜨리고 있고 그 전 세대들을 볼 때는 사실 박정희 군사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데자부가 되고 있고 다시 지금 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유행인데 지금 뭐 응답하라 197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좀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힘의 균형. 그리고 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이 야당이 뭔가 좀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들어서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문한박이 여기서 좌절한다고 한다면 이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실망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이 사이에 정말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마시고 정말 좋은 수를 두셔서 이 험난한 정치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처음에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무거워졌어. 걱정입니다. 어쨌든 감 드시고요. 네. 감 찾으셔서 정말 국민들에게 행복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정치를 보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날도 추워지는데 좀 헛헛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세 분 모두 힘내시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지 않을까? 우리라도 잘하라고. 네? 우리 저희 안 감을 될까? 우리 감을 문한박 세 분에게 보내드려서 보낼까요? 감 드시고 감 합치시라고. 그래. 공감하시라고. 공감하시라고. 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신 네. 광주 우편 집중국 영암 금정 대봉감 이거를 문한박 세 분께 전달할게요. 문감, 박감, 안감 그리고 거기 쓰세요. 문감, 안감, 박감 해가지고 각자 드리고 공감을 좀 하시자고. 우리가 나서야겠다. 진짜 이 어지러운 정치판을 팥짱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팥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경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팥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팥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팥짱.